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의 시간하고 같이 연장돼서 이어져서 가는 부분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DBMS라고 하는 거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하나의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던 운영체제라는 거 아시죠? 우리 컴퓨터를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영체제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DBMS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의 운영체제와 같다. 얘가 없으면 우린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ERD라고 하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에 기억나세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모델링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델링 하게 되는데 이 모델링 하는 단계의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개념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 모델에서 나오는 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개체, 관계, 다이아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개념 모델을 가지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 뭐가 되겠어요? 논리적 모델. 이게 순서를 잘못 썼네. 그래서 논리적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애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 뭐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관계형 모델에 대한 건 얘기 안 했지만 요 두 가지 순서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핵심 포인트고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DBMS는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게 다예요. 그래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얘는요, 사용자, 여러분들이고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게임들이나 아니면은 SNS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해요. 그리고 얘네를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을 한다. 파일 시스템의 단점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를 쓴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전에 파일을 따로 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를 통합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것의 단점인 중복성. 이럴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이 DBMS다. DBMS의 기능은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우리 앞의 시간에서도 한번 봤어요. 뭐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정의 기능인 DDL이 있었고요. 조작 기능인 DML이 있었고요. 제어 기능인 DCL이 있었습니다.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BMS 안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고, 자, SQL문 형태로 사용자 지시를 받아서 데이터의 정의나 조작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앞의 시간에서 우리 SQL 간단하게 select, insert, update 이런 애들 봤어요. create, drop 이런 애들도 봤고요. 여러분들 얘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DL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DDL에 create, drop, alter 이런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DML에는요 select, insert, update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접근 방법, 관리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친구가 다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관리하며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물음에 대한 응답, 대답이라고 보통은 질의라고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 질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DBMS의 단점으로는요, 너무 비싸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 앞에 시간에서 우리 네이버에서 이 오라클을 쓰다가 자체 DB를 만들게 된 게 얘네는요, 클라이언트나 DB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 수십억씩 들어간다고요. 데이터베이스 이 오라클을 사용을 할 때 네이버 정도 수준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얘네를 직접 자체 개발을 한 거죠.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복잡화,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백업과 회복이 복잡하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고비용이고요. 백업하고 회복이 어려워요. 그리고 시스템의 보안 무결성에 취약하고요. 종류로는 여기에 간단하게 나열되어 있는 애들 오라클이나 MS SQL, MySQL, 큐브리드, PGSQL 이런 애들이 있다. 원래 이제 3강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3강인데 요즘에는 뭐 각 회사마다 큰 회사들은 아예 DBMS를 뭐 어떻게 합니까? 자체 개발을 하고 또 국산 DBMS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은 애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DB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파일 시스템의 단점, 좀 전에 봤던 다 복이네요. 순차적인 접근을 지원하여 백업과 회복 절차가 간단하다 그랬는데 이 백업하고 회복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갱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누군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망가진 상태에서 그 뒤에 요청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워낙 데이터들이 요즘에 많고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빅데이터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끝났네요. 뭐예요? 네, DBMS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DBMS의 단점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드웨어나 DBMS의 구입 비용, 전산 비용 등이 증가한다. 맞아요. DBMS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조작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가 될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나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 업종이 뭐라고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력이 딸린다. 이런 교육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찾아서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많이 찾는 인재이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됩니다. 자,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앙 집중 관리가 어렵다 그랬는데 이건 단점이 아니고요. 통합하는 집중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걸 역할하는 게 DBMS니까. 자, 데이터 백업 뽑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SQL하고 SQL에 있는 애들이 여기 하위에 들어가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BMS 내부에서 SQL이 작동을 하는 거죠. 우선은 정의 기능은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해요. SQL 좀 전에 종류 보셨잖아요. 그 오라클이나 MS SQL, MySQL 얘네들 그 명령문이요, SQL문이 약속은 되어 있지만 조금씩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작 기능, 제어 기능 하지만 여기에서 각각 명령어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각 프로그램마다 명령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냥 대분류로 정의 기능 우리 앞에서 SQL 배웠던 녀석으로 봤을 때는 드롭하고 크리에이트, 알터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걔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매핑이라는 게 뭐예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작 기능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검색하는 거 우리 명령문으로는 select, 삽입은 insert, 삭제는 delete, 갱신 업데이트 앞에 배웠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의 연산을 위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한다. 자, 제어 기능은요. 앞에서 봤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유지, 보안 유지,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은 어떤 SQL 명령으로는 DCL이 한다라는 거 봤죠. 자, 다음 중 DBMS의 기능과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볼게요.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보안, 권한, 병행 제어 끝났네요. 얘는 제어 기능이 되겠죠. 맞습니까? 데이터의 형, 그 다음에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 뭐예요? 구조니까요. 네, DDL이니까 얘는 뭐예요? 정의하는 거니까 네, 정의어가 되겠네요. 자,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조작어가 되겠죠. 조작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맞춰볼게요. 자, 조작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다고요. 제어 기능은 B고요. 그 다음에 정의 기능은 여기에 있는 나네요. 그죠? 여기 B가 아니지. 자, 제어 기능 어디 있어? 여기 가지 가. 이렇게 해야지 쉽게 되겠죠? 그래서 A 다 B가 C 나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제어 기능이에요.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니까요. 데이터의 갱신, 삽입, 삭제 얘네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무결성 나왔네요. 무결성 제어.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동시 접근
이거 병행 제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하는 거 맞죠? 데이터의 검색, 갱신, 삽입, 삭제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데이터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것이래요. 데이터 접근 수단을 정의한다. 그 약간 지금 좀 말이 좀 웃겨요. 뭐냐면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의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뭐가 돼요? DML이고요. 데이터의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거는 DCL이잖아요. 그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제어 기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조작 기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및 권한 검사.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스키마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요. 스키마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는 구조화라는 의미예요.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한다. 그래서 이 스키마 3계층은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철학에도 있어요. 철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스키마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스키마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뭔가 체계화한다, 구조화한다, 체계화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얘네 체계를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나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부 스키마는요, 실제 사용자에게 외부에 보여지는 것을 정의하는 구조예요. 체계예요. 자, 개념 스키마는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은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표를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이냐를 정의하는 것이 개념 스키마 단계예요. 자, 내부 스키마는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야 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실제 외부에서 얘네를 사용하게 되는 계층을 우리 외부 스키마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논리적 구조로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얘를 어떻게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ternal, conceptual, internal 영어로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딱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면 이 정도 세 가지 단계는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이 3단계 스키마는요, 각각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대로 따로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고요. 개념 스키마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내부 스키마대로 따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외부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갱신한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얘네가 한 개로 딱 그냥 독립적이지 않고 묶여 있으면은요, 한번 내가 뭐 소프트웨어 이번에 업데이트 할 거야. 이번에 게임 이번에 업데이트 할 거야. 하면은 이 게임의 외부에 보여지는 그런 인터페이스 있죠. 화면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 외부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갱신할 때 안에 있는 개념 스키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 스키마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를 갱신하더라도 개념 스키마는 그대로, 개념 스키마를 갱신하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 게임으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인터넷 게임의 외부 스키마는요, 그냥 화면에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게임하시니까 어떻게 얘네가 화면에 표시가 될 것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게임에서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뭐 내 아이디도 있을 수 있고, 내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아이템이 있을 수 있고, 내 레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겠냐 하는 것이 개념 스키마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겉에서만 보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물리적 저장 장치, 서버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내부 스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볼 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많이 됐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어릴 때 게임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많이 즐겼거든요. 그 말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 시간에 내가 만약에 그 게임 회사에 게임에 들어간 돈과 노력을 투자했다면 지금 내 재정 상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겉에만 보지 마라. 좀 깊게 좀 들여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썰은 그만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스트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세요? 딱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DBMS를 얘네가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스트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친구는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내부 스키마를 정의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요, 그 응용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고요, DBA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관리하는 단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세 팀이 모여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얘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DBMS 관리, 사용자 요구, 그 다음에 정보 결정 및 효율적 관리.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에 대한 그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코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코딩을 하다가도 이제 기획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코더는요, 뭐 우리 그냥 뭐 막말로 이야기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뭐 망치를 들고 망치질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거를 실제 구조화하는 애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은 코더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좀 낮은 레벨이고, 좀 레벨이 높은 애들은 기획을 합니다. 그 기획자들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다 누구다? DBA다. 그리고 이걸 코딩하는 애한테 던져주는 거. 야,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 얘네들은 다 언어인데 얘는 DBA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그냥 걸러낼 수 있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돼가지고 카탈로그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자동차들의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카탈로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그 차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소개가 들어있어요. 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비, 디자인, 옵션 막 이런 게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 이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양들이 다 들어있어요. 됐죠? 그래서 얘는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 기본 테이블이나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의 패키지, 접근 권한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약 명세를 가지고 있는 애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해요. 데이터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 사전과 같은 말이에요.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 메타데이터 세 가지 모두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도 얘네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란 얘기죠. 자동차로 보면 정말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있고 수만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걔네를 간략하게 우리 카탈로그 보면 10장 정도로 돼 있잖아요. 10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해놓은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명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길게 이해할 건 아니에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커말에서는, 다른 시험에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객체, 이런 정보들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도 하고요. 메타데이터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정보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 모델에 대한 것은 앞에 시간에 살짝 맛만 봤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는 처음에는 뭐 한댔어요? 개념 설계를 하고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뭐 개념 설계, 맨 처음에 뭐 요구사항 분석 이것부터 나오는데 걔네들은 필요 없고 우리가 맨 처음에 개념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논리적으로 논리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 물리적 설계를 해요. 이 단계가 나오는데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개념 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뭘로요? 어떤 특정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는요, 데이터의 구조가 있고요, 연산, 제약 조건이 있어요.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학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학생과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강의실, 과목, 전공에 대해서 얘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연산은 실제로 얘네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요,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학번이 있는데 학번에는 얘네는 숫자가 들어간다 라든지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개념적인 모델과 논리적인 모델이 있어요. 개념 설계에서 사용되는 모델과 논리 설계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있고 물리 설계에서는 없고, 그래서 이 단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이제 개념 모델에서의 ER 다이아그램이에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링 이렇게 되는데 모델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아그램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ERD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개념 모델. 우리가 그냥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DBA가요. 요구사항 분석표를 보고 계략적으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다시 한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단계. 이게 바로 개념 설계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릴레이션십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다. 말이 연락 빡세게 어렵죠. 자, 여기 나오는 개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예요, 개체. 뭐 학교다 그러면 개체가 뭐가 있을까? 오브젝트, 엔티티 같은 말인데 뭐가 있겠어요? 학생이 있겠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뭐 학교다 그러면 뭐 교수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개체 타입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 간의 관계, 서로 이렇게 뭐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그냥 표현만 해놓는 거예요. 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기본 요소로 해서 현실 세계의 개념적인 논리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ER 다이아그램은요, 그래프 방식으로, 도형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나누어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얘네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논리적 설계에 들어가서 해당 DBMS에 맞게 만들어 놓는 거죠. 데이터를 개체라고 하는 게 학생 이런 거예요. 학생, 교수, 그 다음에 뭐 교실 아니면 뭐 학과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 있는 것들로 나눌 수 있는 애들을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속성은요, 개체 내의 속성들 있잖아.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학생 번호, 이름, 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개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객체나 개념을 의미하고요. 속성은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특성이면 말이 열나 어렵다, 그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나도 모르겠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각형이 객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학생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학생 객체가 있는 거고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객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속성이라고 하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타원으로 그려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학생에는 학번이 있고, 번 있고, 또 여기에는 뭐 학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뭐가 있을까? 학과, 전공, 뭐 전공은 또 다중전공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얘네의 모양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각형은요, 개체예요. 속성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타원은요, 걔네의 속성을 의미하고요. 타원 밑에 밑줄을 주면은 얘가 이제 기본키 속성이에요. 보통 이제 학생이다 그러면은 학번이 되겠죠. 그리고 말은 뭐가 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대당. 보통 여기에 이제 학생이 있고 여기 교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대다가 되겠죠. 다대다. 이 관계에 대한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대1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딱 보면 부부 관계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결혼하잖아, 1대1. 자, 두 번째 1대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클래스에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한 명에 학생 여러 명. 이렇게 되겠고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친구들은 뭐 여러 명의 친구와 걔네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딱 하나씩만, 1대다는 하나의 여러 개, 또 다대다는 여러 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도형은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선은 연결이고요. 개체 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거다. 개체 관계도에서 타원은요, 개체 타입이 아니라 속성이죠. 사각형은 여기 반대가 됐네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중 개체 관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념적 설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ERD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을 나누어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특정 DBMS를 고려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도형만 그려내잖아요. DBMS하고는 종속적이지 않아요. 자, 데이터를 개체, 관계, 속성으로 표현한다. 자, 다음에 개체는요, 가상의 객체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가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나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요. 속성은 그 안에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개체라고 하는 것과 객체를 많이들 또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두 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연히 구분한다 그러면 개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객체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체도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개체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 무형의 개체와 유형의 개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의 개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전거다. 그럼 실제 손에 잡히잖아. 손에 잡히는 이런 유형의 개체가 있고 그 유형의 개체의 속성들이라고 하면 핸들, 바퀴, 체인 이런 것들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묘사할 수 있는 속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무형의 개체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행 계좌같이.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도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계좌에 뭐가 있어요? 잔액도 있고요. 입출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무형의 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객체와 개체는 같다. 얘는 이제 오브젝트나 엔티티나 같다. 어느 위치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예요. 이번에는 개념 모델 끝났으니까 논리적 모델 오는데 논리적 모델에서는요, 하나만 알면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뭘로 한다고요? 테이블이요. 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앞에서 몇 번 그렸던 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를 개념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었으면은 학생에는 학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요. 학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얘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얘는 행과 열로 구성이 돼 있죠. 행과 열로 구성이 돼 있다. 표로 구성돼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관계형 모델이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루트. 그래서 얘는 트리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밑에는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 밑쪽을 보면 나무 기둥이 있고 밑으로 잔뿌리가 막 쫙쫙 뻗어나가잖아요. 거꾸로 봐도 하늘을 봐도 나무가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이런 것좀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계층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네트워크형이에요. 네, 네트워크형은 망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계층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네트워크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관계형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객체 지향형 모델입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객체 지향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옛날에는 단순한 데이터였어요. 자료였는데 지금은 사진도 있고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려면 사진 올려야 되죠. 또 요즘에 뭐 틱톡 하려면 음악도 올려야 되죠. 이런 객체예요. 객체 기준으로 얘네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객체 지향형의 단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많이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다가 객체 지향형 모델을 얹어 놓은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형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어졌다. 계층에 따라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고 데이터와 그 조작 절차를 함께 다룬다. 객체들을 생성하여 계층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계층 등의 하위 계층, 상위 계층부터 속성과 방법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 가능한, 계승 가능한 그러한 구성이 된다. 간단히만 정리하세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층형 모델은 하나의 루트 레코드 타입과 종속된 레코드 타입으로 구성된 트리 구조를 갖는다. 맞아요. 트리가 나무잖아요. 네트워크 관계형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레코드 간의 관계를 다대다로 표현할 수 있다. 관계형 모델은 행과 열로 구성되는 테이블로 표시가 되고 각 테이블 간에는 공통 속성을 이용한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공통 속성이라는 게 공통 필드, 공통 항목이에요. 객체 지향형 모델은 데이터를 객체와 관계로 표현하고 일반화, 집단화 등의 개념을 추가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게 데이터를 객체와 관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객체 관계형은 그 자체, 객체요, 객체. 객체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형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 체계 이런 걸 의미한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데이터 단위는 저장 레코드예요. 행 하나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저장 또는 물리적인 표현 방법을 정의한 것을 내부 스키마라고 한다. 맞아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두 레코드 타입의 부모-자식 관계로 설명된다 그랬는데 부모-자식 관계로 되는 거는 계층형이에요. 트리 형태로 부모 하나에 자식 여러 개. 그렇게
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액세스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개체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모델로 아주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단위는 개체가 되고요.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간의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가 릴레이션, 즉 테이블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표로 만들어져 있다. 종류에는 이런 거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테이블은 표, 속성은요 각각을 구성을 하는 필드들을 의미하는 거고 필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항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예요. 자, 튜플은요 레코드예요. 레코드. 각각 행을 이야기합니다. 도메인은요 그 하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필드, 다른 말로 필드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속성, 필드, 항목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입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전에 학생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 학생 테이블에서 하나 봅시다. 여기에 학번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겠고요. 학년이 있겠어요. 이 학년에는 숫자만 들어가죠. 그 4년제 대학교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약 조건이 뭐가 돼요? 학년은 4학년 1, 2, 3, 4만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 바로 그 값의 범위예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영역, 범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1에서부터 3, 4까지 간다. 자, 이름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은 문자로만 된다. 학번은 숫자로 돼 있다. 그래서 뭐 990101 뭐 이런 식으로 02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숫자로만 돼 있다. 이 값의 범위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차수는요 속성, 필드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기수는 레코드, 튜플의 개수를 의미해요. 레코드와 튜플은 같은 말입니다. 자, 테이블의 특징은요. 튜플은 모두 상이에요. 상이하다는 건 다른 겁니다. 각 레코드는 다 달라야 되겠죠. 학생 테이블에서 똑같은 학생이 2개 들어갈 필요는 없다. 튜플 간의 순서는 없어요. 왜? 내가 정렬하기 나름이지 뭐. 학번으로 정렬해도 되고 이름으로 정렬해도 되고 학년으로 정렬을 하면 그 순서들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속성의 이름은 중복되면 안 돼요. 필드 이름은. 그러니까 학번이 2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속성 간에는 순서가 없어요. 뭐 좀 아까 우리 표 그렸는데 학번이 먼저 와도 되고 이름이 먼저 와도 돼요. 기본 키를 뭘로 지정하냐에 따라 그것만 정의해주면 돼. 속성 값이 도메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도메인은요 테이블이나 행을 나타내는 테이블에서 행을 나타낸다. 이거 뭐였어요? 우리 튜플. 튜플은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이건 도메인이래. 2개가 바뀌었네 이렇게. 속성은요 테이블의 열을 나타내는 말로 필드와 같은 말이다. 차수는요 튜플의 개수가 아니라 속성의 개수가 되겠죠.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테이블에서 행은 각 속성들의 값을 나타내게 되고 열은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여러 속성들의 묶음이 된다 그랬는데 2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죠? 행은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여러 속성들의 묶음이 되는 거고 열은 각 속성들의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2개가 바뀌었다. 그죠?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테이블에는 동일한 필드명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속성 간의 순서는 의미 없다고 이야기했죠. 도메인을 벗어나는 값을 가진 레코드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레코드 간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 속성과 튜플은 순서가 의미가 없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MS SQL, MySQL, 오라클이 있는데 파이썬은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요즘에 엄청 뜨고 있어요. 얘가 좀 사용하기 쉬워가지고 코딩 공부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런 것까지만 하시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